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핫스탁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개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가 좀 있었던 종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다섯 번째 인하는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말 사이에 또다시 미국 내 전기차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따지면 세 번째지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라고 하는데요. 다섯 번까지 나오니까 조금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진짜 걱정되는 분들은 테슬라의 경쟁자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네요. 진짜 걱정이 될 거고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여하튼 팩트만 더 확인드리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그거보다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이것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결국은 아시다시피 똑같은 자동차를 여러 군데서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자동차보다 자동화랑 로봇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가 절감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여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겠죠.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정확히 4월 한 18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마 공식적으로 IR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확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앞서서 조금 가격을 더 인하하는 거로 요번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모델 S랑 모델 X는 각각 $5,000.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억을 상회하는 자동차급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모델 Y는 $2,000, 모델 3는 $1,000씩 인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물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테슬라가 좀 자동차가 덜 팔리니까 가격 인하를 효과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이미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가격에 대한 정책도 수요를 변화시키는 큰 요인이다. 이것은 경영에서 마케팅을 배운 분들은 웬만한 것들이 모든 우리나라에서 정규 과정에서도 이런 거 다 하거든요. 네네. 가격을 통해서 마켓쉐어를 늘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시뮬레이션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높은 이윤을 보호하면서도 공장을 또 최대한 또 돌리는 것들을 소위 최대한 이익의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잘 매출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효과가 있겠죠. 일정 수는 가격을 너무 인하하면 효율성이 안 나올 텐데 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맞추면서도 최적화시키는 모델을 찾아냈겠죠. 그래야겠죠. 그런 네. 것들이 요인이 있을 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일정 수는 많이 팔려야지 결국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헤드 코스트를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결국 이래서 이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좀 조금 걱정스러운 눈치를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수요를 늘리는 거다. 수요가 둔화됐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각자 판단이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도 어떤 자동차보다도 마진을 높게 갖고 나가는 걸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맞춰 나가면서 결국은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팔리는 그래서 마켓 쉐어를 확대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순수 전기차 기업,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요. 지금 제대로 온전히 자동차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두 회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BYD랑 미국의 테슬라가 되겠죠. BYD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기차 버스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를 높이는 것들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면 되겠고요. 여하튼 그러면 지금 모델 S랑 모델 X가 이번에 $5,000까지 내려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생산이 그만큼 집중을 덜한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인 건 분명하겠고요. 다만 이제 모델 S랑 모델 X는 일단 재고가 꽤 수준이 높아 있겠고요. 모델 X도 이제 가격 재고가 좀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단은 가격을 좀 인하폭이 높겠고요. 워낙 이게 가격이 우리나라 보면 1억이 넘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Y입니다. 모델 Y가 가장 핫한 거죠. 많은 사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것이 모델 Y랑 모델 3인데요. 네. 모델 Y 지금 재고 상황이다. 미국의 재고 상황인데 그냥 완만하게 조금씩 정상적인 수준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더 많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모델 3는 다시 좀 늘어나는 것이 좀 추가적으로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거랑 모델 Y에 약간 차이는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어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더 확산될 수 있을지. 다만 지난 1월 달에 이슈가 되고 중국에서 이슈가 됐을 때는 가격을 갑자기
$10,000,000가 내고 간 거거든요. 결국 처음부터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000,000 넘었을 때는 뭐 혹시 해외 토픽 이런 거 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 네, 많이 맞습니다. 보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1,000 갖고 뭐 항의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는 사람은 좋아지는 것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주가 추이, 최근의 주가 추이인데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한 2달 사이엔 지금 약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월가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또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흐름 자체에서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 12월을 바닥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소강면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장 좀 주가가 또 중요하겠죠. 재고 추이 확인하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크게 변동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엔 이 종목일까요? 1252 글로벌 마켓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만 오히려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굉장히 활기를 많이 찾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종목의 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CBOE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게 네네. 맞을 것 같습니다. CBOE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가 공포지수라는 변동성 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옵션 가격을 통해서 어떤 변동에 대한 심리를 우리가 해석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변동성 지수라고 정확히 쓰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CBO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들어가면 이름 자체가 CBOE 변동성 지수라고 딱 써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CBOE인데요. CBOE는 결국 뭐냐면 시카고 선물거래소라든가 주식거래소의 운영자를 소유한 겁니다. 그 운영자가 어디냐면 BATS라는 글로벌 마켓인데요. 그 회사의 모회사가 바로 CBOE라고 보셔야 그렇군요. 되겠고요. 예. CBOE 글로벌은 유럽도 선물거래소 이런 거 많이 네네. 갖고 있겠고요. 호주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일본에도 이런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옵션 거래를 많이 할 때 보면 물론 투기적도 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에 대비해서 위로 사거나 아래 사거나 할 때 반대하는 것이 바로 옵션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겠죠. 수수료를 그렇겠죠. 내겠죠. 예. 그게 바로 CBOE 글로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4개의 옵션 거래소라든가 7개의 주식 거래소, 하나의 선물 거래소, 그리고 하나의 외환 거래소를 갖고 있겠고요. 지금 이 아래 보이는 수많은 뭐 라이브 볼이라든가 그 웨스트 파이낸셜, 차이엑스 아시아, 퍼시픽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과 회사들 인수하면서 네. 전 세계 이런 것들의 가장 최고 회계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거래소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래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거래소로 하는 것이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보면 사거나 팔 때 거래소 거래 비용 아주 눈에 티도 안 나는 만큼 내거든요. 네.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흔히 수수료 할 때 뭐 0.몇 %다 0.몇 % 하고 거래세 내고 재반 수수료 내고 아주 조금씩 내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안 해서 그렇죠. 그걸 누가 하냐면 증권회사에서 여러분들 수수료 내잖아요. 거기다 증권회사 조금씩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거기 왜 내겠습니까? 거래가 있을 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시장이랑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플랫폼 얘기하면 눈에 띄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하면 많은 분들이 다들 이해하신 거 네이버죠. 네, 그렇죠.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예약을 하거나 무슨 식당 예약,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 어디선가 들어가서 다 매일 예약하고 결제도 요즘 자연스럽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맞습니다. 요즘 예. 보시면 저도 얼마 전에 해봤더니 주민등록 못 띄는데도 뭐 네이버, 카카오에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인증 서비스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돈을 내고 있는 거죠. 예,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 졸업증명서
요즘 대학교 가서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다 거기서 어딘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플랫폼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관련돼서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잘 모르시는 분 아직 계시지만 물론 이제 업종은 IT에서 이번에 금융업체로 네네. 분류가 제로 바뀐 것도 있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현금 그 서비스 수수료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를 해갖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누가 돈을 안 내면 부도가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할부를 제공하지 할부다 그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비자 카드면 마스터카드 앞에 써 있죠. 예. 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네네. KB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그런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쪽은 100% 플랫폼입니다. 그렇구나.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홈쇼핑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홈쇼핑 하시면 많이 저는 보면 많은 걸 그냥 인상적인 게 이런 거 합니다. 그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환불 처리해 드린다고. 요즘은 사과 같은 것들 있죠. 네.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박스가 오면은요. 그중에 한 2개는 먹어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환불 처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 비자 카드라는 회사 네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주문을 하잖아요. 예. 주문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비자는 뒷단에 있기 때문에 0.00001이라도 가져갑니다. 거기서. 아,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환불하잖아요. 환불이요. 예. 환불하면 또 환불하고 뭐 누르잖아요. 해야죠. 환불할 때도 또 비자 카드로 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뒷단에 또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예. 거기도 또 차지해 갑니다. 그렇구나. 다만 우리가 안 낼 뿐이죠. 누가 안 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 대신 내고 있는데 환불할 때도 내는 게 바로 그래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진짜 플랫폼의 힘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BO 이런 것들이 여기서 네.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상관없이 돈을 버는 게 CBO입니다.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BO의 글로벌 마켓 그리고 플랫폼이 갖고 있는 매력. 우리는 돈을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만 활성화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재밌는 풀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은요. 세 번째 핫스탁 스포티파이입니다. 재무 개선을 기대라고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제 의견이 아니라 웰스파고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향후 18개월 동안 마진 개선에 따라서 재무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단서가 좀 달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포티파이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위 스마트폰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전부터 우리는 멜론이라는 서비스가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멜론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지금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멜론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이야 뭐 다들 익숙하지만 물론 쓰는 것도 요즘 별로 못 봤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소위 벨 서비스요, 벨소리 서비스 이런 것부터 시작했던 애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확고하게 멜론이나 그런 몇몇 회사들이 꽉 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로 보면 그 음악 시장을 갖고 있는 거가 2006년에 스웨덴에서 설립된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바로 스포티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크리에이터에서 꼭 수백만 개랑 팟캐스트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그 플랫폼 사업을 역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 국내 뭐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티스트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음원을 다 갖고 있겠고 여기를 보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스피커, 뭐 TV 뭐 이런 거 자동차에서도 다양하게 한 번에 고객이 돼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들어왔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맞아요, 크게 맞아요. 시장에서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여튼 2021년 2월에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로 시작했다라고 홈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스타디를 한 적 없는데 이번에 이제 주말에 좀 찾아보는데요. 깜짝 놀란 거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활성화된 사용자 수 이런 거 얘기 많이 예,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먼슬리입니다.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거의 5억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 번이라도 이제 이건 유료 무료 상관없이요. 한 번이라도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음원을 들어보고 이런 것들. 네. 무료 하려면 여기서 역시 광고가 좀 붙겠죠. 뭐 이런 게 네네. 제한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유료로 가입해서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한 사람이 전 세계 활성화된 사용자 수의 절반 가까이 45%가 상당히 높네요. 지금 유료 가입자 수가 2억 명이라고 합니다. 2억 명. 예. 그럼 대단한 거죠. 지금 스웨덴 자료였어요. 전 스웨덴에서 볼보가 제일 유명한 줄 알았더니 지금 스포티파이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미국 10대 애들의 설문조사 지난주 만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68%가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고요. 그래요? 68%가요. 그중에 44%는 유료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치나 지금 전 세계 수치의 그 유료 사용자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일단 목표 주가 평균 한 136달러 자국에 나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투자하기는 좀 상향돼 있고 다른 것과 달리 CBO이나 이런 테슬라 달리 주가 아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스포티파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쳐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한 가운데 과연 어떤 인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3월 고용보고서 간단합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핵심은 이거죠. 지금 신규 일자리 23만 6천 건, 네. 전월이 한 30만 건이 넘었으니까 맞습니다.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23만 건이 적은 숫자라면 절대 적지도 않죠.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예, 실업률은 예. 3.5%로 조금 떨어졌지만 뭐 실업률이 많고 늘어난 게 아니라 분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분모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 경제활동 참여 인구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예.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실업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한 4.5% 이하를 완전 고용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5나 3.6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 지금 팬데믹 직후에 회복된 그러니까 1년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그냥 완전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은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놀라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것은 가장 이번에도 관심은 결국 레저 및 접객 업종이거든요. 레저 및 허스피탈리티 업종인데요. 그쪽만이 지금 아직까지 한 50만 건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팬데믹 전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어디냐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비스 쪽이죠. 딱 서비스고 이쪽에서 임금 상승률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2021년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임금 상승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레저 및 바로 말씀드린 서비스 업종의 그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용 시장이 핫하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 부분에는 이번 달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상승률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임금 상승률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번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관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전체적으로 3월의 일자리가 2월의 속도보다 상당히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요. 연준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 임금, 고용 기준금리 상승의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집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제는 노동시장의 어떤 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예. 바로 이번에 서비스 업종의 임금 상승률,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가 뭐 직간접적으로나마 이번 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와 고용으로 좀 걱정을 많이 2년 동안 해왔는데 물가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었지만 고용에 대한 걱정은 계속 이어졌었죠. 하지만 지난 2달간 나왔던 서프라이즈에 비하면 그래도 계산이 서는 범위에서 발표됐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 63%까지 또 높아졌다는 거.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할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